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게 어디 서울 촌놈이 이게 큰 도시에 오느라고 조금 좀 지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저 앞쪽으로 두 분 선생님이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상준, 박종진 그 선생님 그 두 분 다 개성의 전문가죠. 전문가고 저도 거기에 조금 못 미치지만 저도 뭐 개경에 대해서 그 좀 글도 좀 썼고 그다음에 저는 그 2005년, 2015년에 개성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그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성이 열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결국은 못 갔습니다. 아주 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면서 오늘 제 강연으로 여러분들 조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글은 고려 개경의 경제 공간과 교통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이 개경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대의 국도였죠. 국가의 중심인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의 전체적인 역사, 고구려부터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오늘날까지 그 우리나라 이 국가의 중심 국도를 좌표를 찍어보면 이렇게 다 서해안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인 금성, 경주를 제외하고 다 서쪽으로 몰려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뭐 우리가 뭐 그거는 다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요 그 서쪽으로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위해서 다 서쪽으로 배치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해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죠. 이 해양국가는 바다의 통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 세계사에 아주 대표적인 나라들의 국가의 중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와 먼 그 이 곳이 있나? 여러분들 중국도 맨 처음에는 그 장안, 오늘날의 시안이죠. 중국의 내륙에 있다가 점차 동쪽 해서 오늘날의 북경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안으로부터 저 이슬람 국가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말 타고 낙타 타고 사람들이 지고 이고 걷고 해서 교역했던 통로 아닙니까? 그 뭐 사람이 이고 말 타고 낙타 타고 그 얼만큼 물건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바로 바다는 거대한 상선을 이용해서 엄청난 교역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왜 서쪽에 이렇게 국도의 중심이 있느냐, 이거는 해양국가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 아닙니까?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민족의 DNA 속에는 바로 이런 해양이라고 하는 그 DNA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되겠고 바로 그 한 곳이 바로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뭐 여러분들 뭐 이 서울은 가볼 기회가 많으시니까 바로 이 오른쪽 이쪽에 있는 것이 서울 옛날 지도입니다. 1901년도에 그 이 그림 지도고 요것이 그 1872년에 개성 전도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 이 국가의 중심 도읍은 우리나라는 소위 이 그 우리 말하면 뭐 자총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이 사신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천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신사가 중요한데 이 사신사 안에 도읍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성곽을 둘렀죠. 성곽을 둘렀는데 그래서 이 그 한양은 그 고려의 개경을 모방한 그 이 도시입니다. 모방한 도시인데 그래서 이 도시는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중심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양은 서대문에서 동대문, 흥인지문에서 돈인문이라고 하는 이 중심축이 있죠. 이 중심축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이 되어 있어요. 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경도 서쪽문인 선인문에서 동쪽문인 숭인문까지 이렇게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기의 국도는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심선은 곧
도시의 성장, 발달, 건설 여러 가지의 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툭 내려갔죠. 바로 이 툭 내려간 것은 가히 이거는 신도시 건설 개념이 됩니다. 신도시 건설 개념이 되는데, 근데 그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시,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또 일제들이 서울, 경성을 얼마나 왜곡을 했어요. 바로 조선의 왕궁 앞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짓고 이게 이 광화문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놓고 얼마나 왜곡을 시켰어요. 그 왜곡을 시켰지만 총독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날 광화문 앞에 있었고 총독 관저도 저 지금 청와대 그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일제도 이 서울의 어떤 중심선을 해코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면을 봐서는 자기들도 왜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부가 통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어떤 식으로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성장이 될지 왜곡이 될지, 그건 한번 여러분들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통 시대의 이 개성 같은 경우에 어떤 지리 공간을 이건 앞에서도 여러분들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성은 바로 이 나성, 외성인 나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읍의 내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도읍의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교입니다. 교. 우리가 우리 교회 놀러 갈까? 그 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려의 개경입니다. 사교, 동서남북 사교. 그래서 이 고려 시대의 개경의 어떤 범주, 개경의 범주는 바로 성내와 성외의 교까지, 동교, 서교, 남교, 북교라고 하는 교까지를 이 계주라고 불렀어요. 계주라고 불렀고, 이 계주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기보 지역이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 이 경기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경기라고 하는 용어도. 그래서 이 경기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는 곧 서울을 보호하는 기보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존재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야.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우리가 서울의 위성이야? 그러니까 무슨 지금은 그런 어떤 도 체제를 깨트나가면서 다 광역시 체제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1000년 이상 이게 고리타분한 제도 아니냐, 도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보자. 이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광역시의 등장인데, 그래서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국토의 어떤 지리의 어떤 이 도시구획, 지리구획의 광역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느냐? 그 동력은 여러분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 여타 지역은 상당히 도시가 외소해져 버리는, 이게 어떤 역전이 아니라 아주 왜곡된 현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정치, 어떤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펴봐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지리 정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시간이 2시 12분인데 한 50분 정도 제가 본 내용을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 개경은 우리가 용어가 국도라고 하느냐 수도라, 저는 수도라고 하는 용어 안 씁니다. 수도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캐피탈 수도, 캐피탈 시티. 수도는 뭐냐면 수속 도시입니다. 으뜸의 도시. 으뜸의 도시인데, 이 유럽의 캐피탈 시티라고 하는 용어를 이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체제로 바꾼 것이 바로 수도라고, 이렇게 수도로 바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바로 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아니 굳이 뭐 우리가 역사 뭐 여러분 기록, 고려 시대의 기록이나 조선 시대의 기록에서는 수도라고 하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수도라는 말이 오로지 국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전통 시대부터 국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 갑자기 수도? 그래서 저는 제 글이나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수도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전통 시대부터 써왔던 수천 년 동안 써왔던 용어가 있는데 왜 하냐? 그래서 뭐 저는 국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도읍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이 이 국도라고 하는 용어죠. 그래서 이 개경은 신라 후기에 궁예의 도성이 된 적이 있었죠. 궁예의 중심. 그리고 919년 바로 고려라는 나라가 918년에 태조 왕건의 어떤 정변을 통해서 바로 궁예를 추출하고 왕건이 918년에 즉위하면서 고려가 개창이 됐죠. 그래서 개창이 된 그 이듬해 919년에 바로 이 왕건은 철원에서 개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19년이 개경정도 1000주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뭐 좀 학술 발표도 하고 좀 뜻 있는 것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천안도 마찬가지요.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할 때는 그게 따르는 역사성, 이 천안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다라는 역사성을 이해해야죠.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통일신라 시대는 맨 변방이었죠. 최고의 북쪽의 변방이었어요. 그 최북단의 변방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중심으로 탁 선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도 거의 우리나라의 국토의 중심에 가깝죠. 사실은 가까운데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는 그 도시에 차지하는 역사성,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들 천안이라고 하는 시도 그 천안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또 이끌어가는 중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다 그 중심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 동서고금을 둘러하고 바로 이 유럽이나 동아시아도 동쪽에도 이 도시는 중심을 통해서 방사형의 도로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려의 어떤 내부의 공간을 이해해보는 토지를 삼으려 하는데, 그래서 이 개경의 공간은 우리가 오부방리제로 됐다. 오부방리제. 이 오부방리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천안시도 시,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동, 그 다음에 또 뭐 리, 면 이렇게 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포하듯이 바로 개경도 부가 있는데 제일 위가 부, 그 아래가 방, 그 아래가 리입니다. 그래서 5개의 부, 동서남북 중 해서 5개의 부, 그리고 그 부 아래 각기 방을 뒀어요. 35개의 방을 뒀고 그 방 아래에 344개의 리를 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부방리제. 이 오부방리제는 뒤에 이성계에 의해서 1394년에 한양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한양이 이제 조선의 국도가 됐죠. 그래서 그 한양도 도내를 오부방리제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전통 시대의 도성의 내부는 부방리제로 사용을 했다. 이거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대에서는 또 좀 차이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중세 이후에는 방 아래에 리가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또 리가 위입니다. 리방제입니다. 리방제. 요거는 좀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들은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리 정보, 어떤 도시 지리 정보를 알기가 어렵죠. 어려우실 텐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좋은 사이트가 바로 이 여러분들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려 개경 지리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이 사이트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연하셨던 박종진 선생님하고 제가 그 팀이 돼가지고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편의 개경 어떤 이 역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국사편찬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바로 이 역사 개경 지리 정보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조만간
이 개경 역사 용어도 사이트에 올라갈 겁니다. 그 개경 사전, 그 용어 사전이 국편에 올라갈지 아니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올라갈지 그거는 뭐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개성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개경의 오부 박리는 보통 이 그 외성을 그 고려시대는 나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려의 개성은 이렇게 궁성, 왕이 머무는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궁성이 있었고 이 궁성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황성을 뒀어요. 황성. 그리고 전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성으로서 나성이라고 하는 것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개성은 삼성체제, 세 개의 성곽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한양은 단일성곽입니다. 한 개의 성곽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성곽이냐 이중성곽이냐 삼중성곽이냐 이것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황제국 체제와 제후국 체제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사는 그 이 중심에서는 삼성체제가 되어 있어요. 삼성체제. 세 개의 성곽으로 황제가 머무는 것을 보호하는 삼성체제가 황제의 체제고 제후국 체제가 단일성곽 또는 이중성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는 황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은 제후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조선은 뭐 명나라에 대해서 제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죠. 그러나 고려는 소위 그 이 내황 외왕 내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으로는 황제국을 상징하고 바깥으로는 왕제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고려인데 그거는 지금 강의하고 별 그 연관이 없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도내에서 차지하는 면적 전체적인 지리의 면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리라고 하는 것은 주거 밀집과 연관돼서 설정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방리도 사람들이 이게 그 연구자들이 잘 얘기하기 이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상징이냐 잘 얘기하기 꺼내는데 저는 제 논문에서는 방은 면적이고 리는 바로 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 상징이 바로 리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전체적으로 그 보면은 오부는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북부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아까 바로 이 개경의 그 도내의 중심선입니다. 동서대로. 선의문으로부터 숭의문, 동대문으로부터 서대문까지 이어지는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개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라시대는 최북단의 최변방이었어요. 그 변방에서 그 송악에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자연촌락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 자연촌락이 형성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궁예가 들어와서 여기 내 국도로 삼을래. 그래서 도성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역사성이죠. 그러면 궁예의 도성은 어떻게 구조화되었을까? 이건 지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지만 바로 태조 왕건이 철원에서 개성을 송악으로 천도해서 개경을 삼았을 때 뭐 멀쩡한 도시 다 밀어내고 새롭게 조성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 그거는 왕건 자체가 바로 이 참성을 자기가 쌓았거든요. 쌓았기 때문에 아마 궁예의 도성제를 그대로 왕건도 이용을 했을 거다. 왜? 이 송악은 자기 지역 아닙니까? 왕건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이제 서북 지역의 이 궁궐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 서부 지역의 궁궐 지역은 아마 새롭게 건설한 곳이었을 거다. 누가 궁궐을 뭐 예전부터 지어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새로 조성한 거겠죠. 그러면 이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신도시가 형성이 됐을 거다. 이 신도시가 형성되는 바로 요 북부, 동부 일부 지역이 아마도 새롭게 조성한 신시가지가 아니었겠느냐. 거기에 비해서 바로 요 서부와 중부, 남부 그리고 동부 일부 여기가 아마 구시가지가
그 형성돼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여러분들 바로 이 청계천 이부, 여러분들 서울도 청계천 중심으로 해서 북촌, 중촌, 남촌, 북촌과 남촌인데 그 남촌의 청계천 지역을 갖다가 또 중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촌 지역이 있는 사람, 남촌이 남산 지역이 없는 사람, 중부 지역이 그다음에 돈이나 좀 있는, 신분은 모자라지만 돈이나 좀 있는 중인 계급들이 주로 살았던, 그래서 이 중인 계급들이 뒤에 개화 시대에 혁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듯이 이 중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오부방리의 정비는 우리가 역사 자료에 보게 되면 이 고려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게 918년에 옮겨와서 송악 남쪽에 도읍을 정해서 계주라하고 궁궐을 창건하였다. 그래서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오부로 나누었다. 광종 11년에 개경을 황도라고 고쳤다. 황도, 황제가 사는 도읍이죠. 그리고 성종 6년에 오부 방리를 다시 정했다. 경정했다. 그리고 현종 15년에 또 경성의 오부 방리를 또 정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했다, 그 다음에 경정했다, 다시 정했다, 또 그리고 또 정했다. 이렇게 세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 세 번의 변화가 있느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개성은 맨 처음부터 외성이 쌓여져 있는 체제로, 여러분들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 가장 단시일 내에 완성한 것이 한양성이었어요. 그 한양성, 지금 여러분들 남대문, 동대문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한양성은 조선 왕조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경성 가자라는 것은 그 성곽의 상징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 서울을 갖다가 경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 개성, 성이죠. 성성자입니다. 개성의 성자, 성성자. 그러니까 그 고려의 국도의 상징이 바로 성곽입니다. 근데 이 개경은 맨 처음에는 한 100년 동안 외성을 쌓지 않았어요. 그 외성을 왜 안 쌓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고려의 정치가들은 평양으로 가고 싶었어요. 평양으로. 그래서 평양은 오히려 개성보다 더 성곽체제를 튼튼하게 만들었었어요. 오히려. 그거는 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란의 침략입니다. 거란의 침략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뭐 이런 평양 가려고 한 것이 이 고구려의 역사 계승 의식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다. 여러분 서희의 외교 담판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도 바로 이 국가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중심도. 그래서 바로 이 개경의 공간 구조는 태조 2년에 개경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연 촌락이 구신라 시가지로 이루게 되게 되고, 정도 이후에 필요로 하는 궁궐구역과 중요 국가 시설 등이 건설되는 바로 이 신시가지가 같이 조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개경의 이 경제 공간을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 뭐 부동산 문제 뭐 이거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 세계사적인 문제가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우면은 당장 누굴 욕하느냐? 나라님을 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경제 공간, 그 경제 공간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모든 정치의 성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서 도시를 만들 때 하나의 텍스트, 기본이 되는 텍스트가 뭐냐면은 주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나라 시대의 예제죠. 주나라 시대의 예제. 이 주례에 보면은 도읍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자묘우사,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실 텐데,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둬라. 자묘우사. 이게 뭐냐,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시면은 서울에
서울의 모든 방향의 상징 건물이 뭐냐? 그 상징 건물이 바로 광화문이죠.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 되는 광화문이 서울의 모든 방향의 중심이에요. 그 광화문 앞에 딱 서서 남쪽을 바라보는, 앞쪽 바라보면 그게 남쪽이고, 그래서 광화문 뒤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경복궁을 다른 말로 북골이라고 불러요. 북골. 북쪽의 궁궐에서 북골이라고 부릅니다. 광화문이 중. 그래서 여러분들 광화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면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가 되죠. 종로 3가가 뭐가 있습니까? 종묘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사직공원이 있어요. 왜 사직공원입니까? 사직이 있기 때문에. 곡식의 신과 땅의 신에게 제대 지내는 사직단이, 사직이 바로 거기 있죠. 자묘우사. 그래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바로 이 자묘우사, 주례의 자묘우사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요.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조후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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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앞에다가는 조정을 두고, 궁궐을 두고, 뒤에다가는 시장을 둬라. 그러니까 주례에서는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뒤에다가 두라고 했어요. 뒤쪽에다가. 근데 고려나 조선이나 전후시를 못해요. 뒤에다가 시장을 못 둡니다. 왜? 그거는 여러분 경복궁은 뭡니까? 뒤에 거대한 북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죠. 고려도 바로 궁궐 뒤에 바로 송악산이라고 하는 거대 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시장을 못 두죠. 시장을 못 두고 오히려 앞쪽에다 시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주례를 어긴 거 아니냐? 뭐 주례 어긴다고 해서 뭐 큰일 날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슨 뭐 니들 잘못됐다고 전쟁할 겁니까? 이거 텍스는 우리가 도시 건축의 기본은 그것을 응용을 하되 우리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거, 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은, 우리의 전통의 건설은 자연 친화적인 건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특히 중국은 자기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 그 사람들 싹 짤없습니다. 전체 자릅니다. 평지를 만들어요. 산 그까지 팝니다. 뭐 파고 또 파면 못 팔 리 없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오다. 파고 또 파면 못 팔 일이 없죠. 평지를 만들어 놓고 그 평지에다가 인공적으로 도시를 건축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도시, 그 궁궐 구역이 보통 평지에 돼 있죠. 평지에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 구획은 전통시대는 모두 자연 친화, 절대 자연의 지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자연의 지세를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 이 세계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구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조후시는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창궁궐, 새롭게 궁궐을 선출했다. 입시전, 특정 장소에 특정 목적을 지닌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전을 뒀다. 그래서 이게 또 공적 영역과 일반 주거기획의 편애를 방리를 분별을 하고 오부를 나눴다. 이게 도시 구획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도시 구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데, 바로 이것은 외성을 이 나성이라고 하는, 자꾸 나성이 나오는데, 이 나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거는 황제의 용어입니다. 황제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용어라고 하는 것도 전통시대는 이게 아무나 쓰는 용어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들 뭐 나를 짐이라고 하느냐, 나를 고라고 하느냐, 과인이라고 하느냐, 뭐 이것을 여러분들 제후왕은 절대 짐이라고 하는 용어를 못 쓰죠. 우리가 뭐 이게 용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게 높은 사람과 아랫 사람이 쓰는 이 구분이 돼 있었는데, 나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황제의 성을 지칭하는 것이 나성입니다. 조선시대는 나성이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못하죠. 고려만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고려를 황제의 나라, 또 그리고 이 궁궐을 보호하는 성을 갖다가 황성이라고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의 성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한 100년 동안은 이 나성을 쌓지 못했어요. 쌓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이것이 봉골이고, 이 봉골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요 황성, 이 황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의 도시의 중심적 동서대로와
남북대로 이렇게 중심축을 딱 걷게 되면 여기 만나는 곳이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를 십자가 이렇게 불렀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붙인 용어가 아니라 사료에 그대로 나오는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그리고 이 봉골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첫 번째 이 황성의 정문이 뭐냐? 황성의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고려도. 그래서 이 여러분들 고려의 개경에 광화문이 있고 조선의 경복궁에 광화문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의 광화문은 넓을 광자입니다. 넓다. 넓을 광자고 조선의 광화문은 빅광자입니다. 넓을 광자와 빅광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조선의 광화문은 남쪽이죠.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고려의 광화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그래서 이 그 광화문 바로 앞에 관도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어요. 왜 관도냐? 바로 이 관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고려의 관부가 있었어요. 국가 시설이 있었어요. 이호, 예병, 이 형공이라고, 여러분들 뭐 이부, 예부, 효부, 이 육부가 바로 요 관도에 있었죠. 조선도 여러분들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육조 거리라고 해갖고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6개의 관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관부를 갖다가 왜 궁궐구역 바깥에다가, 조선도 마찬가지고 왜 광화문 안쪽에다가 만들지 왜 광화문 바깥쪽에다가 관도를 만들고 거기에 관부를 배치했을까? 저는 이것도 이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외조 공간의 확대다. 외조 공간. 여러분들 왕이 머무는 공간이 있고 또 신하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고 또 안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개인 생활을 하는. 그래서 치조, 외조, 연조. 치조는 뭐냐면 왕의 공간이죠. 근정전 공간을 치조의 공간, 왕의 공간이라고 하고, 바로 여러분들 뭐 이 육조거리 거기가 바로 외조, 신하의 공간이죠. 그리고 연조는 왕이 퇴근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보내는 공간. 그래서 궁궐은 3개의 공간을, 그거는 여러분들 경복궁을 가도 그렇고 창덕궁도 가도 그렇고 다 그렇게 3개의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광을 가시더라도 그냥 가시지 말고 사전에 그 공부를 조금 하고, 왕궁은 3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어디 공간이 있을까? 그거를 조금 공부하고 궁궐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요 관도로부터 요 십자가까지를 남대가라고 불렀어요. 남쪽의 큰 가로, 남대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남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도성물을 보게 되면은 시전이 국가의 중심에 딱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해외 관광할 때 그 나라의 중심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거기에 대통령궁이든 옛날에 전통시대에 무슨 뭐 중국의 북경의 자금성이든 그것이 딱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조선도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나 딱 한눈에 보였죠. 근데 여러분들 개성에 가보세요. 개성에 가보시게 되면은 물론 그 100년 뒤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만월대라고 하는 해경전이 그 100년 뒤에 만들어져요. 중심 정각이. 그 해경전이 무엇을 하느냐? 뭐 제가 볼 땐 그건 거의 신전에 가까운 정각인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인공으로 흙을 메꿔가지고 만월대라고 해서 거대한 공간 말고 거기에 거대한 건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다른 공간, 이게 쏙 언덕으로 쏙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바깥에 잘 안 보이는 쪽에다가 궁궐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게 뭐 이 공간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봉골이 서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외국 사람들이 고려 개경에 오게 되면은 이 시전밖에 안 보여. 시전밖에 안 보고, 야 여기에 왕이 누구고 누가 그런 공간이 어디야 찾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기에 바로 이 시전에 가까이 수창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2궁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창궁의 2궁이 왜 요 십자가 근처에 수창궁이라고 하는 2궁을
그 이 왕실을 만들었을까? 참 이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입장인데, 그래서 뭐 저같이 좀 그 뭐 앞뒤 안 가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 확 주장해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왕실의 상징이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 십자가, 이 나성이 조성되기 이전에 궁궐구역이 서북 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시전이 전체적인 국가의 중심으로 보인다. 이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 십자가와 그 이 남대가 사이에 바로 수창궁이라고 하는 이궁을 만들었다. 바로 이 이궁이 바로 왕실의 상징. 개경 오면 여기에 궁궐이 있구나. 여기도 왕이 통치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창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미난 그런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외성이 쌓여지게 되면 이렇게 딱 하나의 세트가 형성이 되죠. 하나의 세트가 딱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대가의 좌우에 시전이 있고, 그리고 그 왕실 상징인 수창궁이 여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지금 개성에 가보시게 되면 많을 때는 터만 있습니다. 터만 있고, 그리고 이 수창궁도 지금 그 개성에 가보시게 되면은 소년궁전으로 이렇게 그 시설이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이 소년궁전은 그다지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높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통일돼서 개성을 뭐 좀 발굴을 할 때 이게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아래 지역의 유적은 다 깨지죠. 다 작살나 버리는데, 근데 다행히 개성은 그 북한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그 높은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적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근데 이게 지금이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강화도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강화도 가보시게 되면은 그게 고려의 그 피난처에서의 궁궐이 있었던 지역 해가지고 거기다 떡하니 팻말을 붙여놨는데, 지금 팻말이 있는 거기는 그 이상준, 여러분 첫 번째 강의했던 그 이상준 선생님도 그쪽에 발굴하신 분인데, 그쪽에서 고려 청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고려의 수도에 국토에 궁궐에 청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건 의심이 되죠. 그때 거기가 궁궐터가 아니라고 하는, 그 옆쪽에가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그쪽에 발굴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 해야지, 할 때 못하면은 뭐 뒤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유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시정 공간, 이런 시정 공간이 이 시정 공간은 개경군의 중심 배경이 개경 주민들의 시승이 모든 집중. 여러분들 외국 여행이나 여러분들 서울 놀러 가시면 가장 많이 가보는 곳이 시장 아닙니까? 시장 가봐야지 인간 사는 냄새도 나고 먹거리도 먹어보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다. 공간이었고, 바로 이 나성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시장이 바로 국가의 상징적인 시설로, 이거는 여러분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여러분들 육조거리라고 해갖고 오늘날 종로통, 그 종로통이 바로 시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 모든 것의 상징적인 것도 조선시대의 육조였, 그 유기적 거리였죠. 그 유기적 거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이게 뭐 정치가들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또 아닌 다른 이 경제인들도 차지하려고 하고, 그게 하여튼 역동적인 그런 이 갈등이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정치가는 한정에서도 무슨 뭐 이게 돈 가진 사람들은 영원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경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하나의 도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상징적인 것은 우리가 뭐 다 똑같은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그림은 많이 봤죠. 이 그림은 바로 이 18세기 중반에 강세왕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가 바로 이 개성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그림은 아마 용수산 정도의 좀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개성 시내를 보고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가 남대문, 여러분들
그 한석봉이가 썼다라고 하는 남대문이라고 하는 글씨가 한 편이 걸려 있는 바로 이 남대문, 거기에 여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고 여기가 남대가입니다. 이 남대가에 이 조선 18세기 후반에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여기 뭐 이게 상점에 이게 마대가 탁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조선 시대에도. 바로 요거는 그 2005년에 제 동료가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바로 요걸 찍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 남대문. 요 남대문 위에서 요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송악산이죠. 지금도 아주 정연하게 조금 넓은 그 개성에서 꽤 넓은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이 개성의 중심축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왜곡시킨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개성의 전통시대의 도로를 왜곡시킨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개성의 가장 상징적인 그 북한 사람의 상징이 뭐냐면은 그 궁궐 왼쪽 동남쪽 방향으로 자남산이 있습니다. 자남산인데 그 자남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 동상 앞으로 넓은 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성은 마치 그 자남산의 김일성 동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중심인 양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에 대한 왜곡이죠. 기능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 왜곡을 시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도로가 아주 삐뚤어지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 도시를 구획을 할 때는 아주 그 역사성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뭐 이 건설을 해야지, 뭐 건설업자나 아니면 정치가들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도시가 언밸런스화 돼버리는. 아마 여러분들 이 천안도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아마 이 도시 구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역사의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와 야 그게 뭐 필요 있어 편리하면 되지 밀어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면은 당장은 편리하고 당장은 발전되는 것 같지만은 뒤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귀중한 유산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뭐 여러분들이 여기 뭐 강연을 들어오시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식이 투철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것을 좀 인식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진을 찍는 해프닝이 있어요. 요 2005년만 하더라도 아주 그 좀 살벌했어요. 살벌해가지고 제 동료가 사진 찍다가 카메라를 뺏겼어요. 그 북한 보안요원한테 뺏겼어요. 찍지 말랬는데 왜 찍으라요? 뺏어. 뭐 겁나요? 아주 뭐. 그리고 겨우 달려가지고 겨우 회수했던 그 아주 에피소드가 있는 그 사진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찍게 했는데 2005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인간들이 먹고 사는 공간, 이 생산 공간, 이 농업 생산 공간은 아마 수로가 동남쪽으로 치우친 관계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경작지 일부가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농업 생산은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농업 생산 공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 사실이죠. 그래서 개성도 서쪽에서 도시에 물이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수로가 모여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서출 동류형이다. 도시가 서쪽에서 물이 발원을 해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한양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죠. 서울도 서쪽 산인 인왕산에서 청계천이 발원을 해가지고 동남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동남쪽 그게 바로 청계천 아닙니까? 그래서 서출 동류. 근데 우리나라는 산의 도시 이 전체적인 국가의 지형이 동쪽이 높고 동고 서죠. 서쪽이 낮죠. 그래서 동쪽에서 물이 발원해서 서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게 순류입니다. 순류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 전통시 도시, 한양도 그렇고 개성도 그렇고 바로 강화도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다 서출 동류형입니다. 역수죠. 이상하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순을 따르는데 왜 도시, 거대 도시, 국도의 물의 흐름은 왜 역수로 흐를까? 이건 풍수하고 관계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그런 강연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실 때 재밌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 조선시대에도
그 음력 2월에 이제 왕이 친경, 조선도 농업국가니까 이제 왕이 나가서 직접 모를 심어요. 논에 들어가서 모를 심는 신용을 합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선농단이죠. 선농단. 그 선농단이 어디냐면 저쪽에 서울의 왕십리. 여러분 서울에 가보시면은 유명한 그 한양대학이라고 하는 그 한양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왕십리고, 그 왕십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선농단. 그 선농단이 뭐냐면은 왕이 친경을 하는 만 백성들에게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선농단이 있었어요. 그 선농단이 뭐냐면은 왕이 나가서 많은 백성들이 왕을 보러 와. 보러 오는데 그럼 왕이 뭐 심고 빠이빠이 잘 가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건 째째한 왕이죠. 왕이 나라님이 오셨으면 뭐 해줘야 돼요? 뭐라도 입에 하나 넣어줘야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날만큼은 소 잡아서 많은 사람을 다 소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거대한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였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선농탄이 우리가 선농탄 하다가 설농탄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동남쪽 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아마 그 경작지가 일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개성에 또 중요한 것이 교통로. 이 교통로도 혈맥이죠. 그러니까 교통로가 우리가 국도는 모든 교통의 중심이 아닙니까? 모든 교통의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개경 내부에 이 궁궐구역이 서북 지역에 편중되기 때문에 국도의 공간축이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그 어렵기 때문에 남북대로의 축과 동서대륙의 축을 탁 잡아가지고 도시 구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대로와 동서대로의 그 교차 지역이 바로 이 남십자가 형성의 배경이 되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딱 분할되는 그런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경의 교통로의 연결망은 도시구조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 성곽체제와 또 연결될 거다. 여러분들 참 성곽이라는데, 이 성곽은 바로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성곽이 하나의 문명의 척도가 돼요. 성곽을 쌓는 민족과 성곽을 쌓지 않는 민족은 곧 문명족과 비문명족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뭡니까? 문명족은 당대에는 주로 전통시대는 농업이죠. 생산입니다. 정착해서. 그쪽 지역은 성곽을 만들죠. 중국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국가. 그에 비해서 북방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유목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유목민족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성곽을 둘 필요가 없죠. 머무는 곳이 곧 자기 지역이 되니까. 그 때문에 바로 그런 성곽의 도시, 성곽의 나라와 비성곽의 나라는 전통시대는 문명국가, 비문명국가로 이렇게 놓았어요. 그게 좀 웃기는 구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놓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국가가 성립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중요 도시의 성곽을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곽은 그래서 궁궐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4개의 성문이 있었고, 그리고 황성에는 20개의 성곽이 있었다, 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개의 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나성에는 25개의 문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국도에는 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고려는 개경에는 황성에 20개, 나성에 25개, 그리고 강화도에는 약 한 20개 정도의 성문이 있었어요. 강화도도 고려시대 몽골로부터 피난 도시 아니었으면 30년 동안 고려의 중심이었죠. 거기도 성곽을 쌓고 궁궐을 조성하는데 거기도 성문이 한 20개가 됐어요. 최근에 그쪽에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아주 이쁜 지역이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다음에 저쪽 강화도 놀러 갔을 때 성곽 이 하나의 문 지역을 갖다가 발굴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이쁜 토성입니다. 이쁜 토성이 남아서 저도 아주 좀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황성에 20개, 나성에 25개의 문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문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군사 방어상으로는 방어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죠.
방어의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려는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평양이 뚫리면 곧바로 왕은 남쪽으로 피신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 현종이 고란의 2차 침략을 받고 저쪽 그 나주까지 피신가지 몽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천안도 거쳐서 가죠. 여러분 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의 아주 요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특히 이쪽에 서쪽으로 전라도 지역이나 이 중부 지역이나 내려갈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천안 아닙니까? 이 천안도 거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이 그 개성의 성곽은 방어 성곽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성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 한양성도 군사 방어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 외조 쳐들어오면은 왕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남한산성으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산성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강화도로 피신할 것이냐, 그렇게 되죠. 이게 그 방어.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 한양성은 8개의 문입니다. 서울의 한양성은 8개의 문인에 비해서 고려는 20개, 25개에서 굉장히 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이 나성이 쌓이기 황성이 20개가 되겠다. 그러면 20개의 바로 길이, 성문은 곧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길이 있었겠죠. 길이 있었. 그러면 그것이 아마 이렇게 방사형으로 됐을 거다. 그래서 이 나성이 쌓이신 데도 이 나성이 25개의 문인데 이 25개 문도 중심을 통해서 사방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이제 문을 조사해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북쪽이 그냥 느슨합니다. 느슨하고 남쪽은 성문이 굉장히 빽빽해요. 이 빽빽하고 빽빽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북쪽은 산지 지형이고 궁궐 지역 공간이 있고 국가의 중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남쪽은 아까도 말했어요. 어떤 촘촘한 구시가지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도로가 많았겠죠.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좀 그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문이 많다는 것은 오랜 역사 도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미로형의 구시가지와 계획형의 신도시가 혼합이 되면서 좀 느슨하고 촘촘한 그런 형태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의 도성도 아마 왕건의 도성과 비슷한 그런 형태. 그러니까 궁예가 그 송악에서 어떤 형태의 궁궐을 만들고 도시국을 했을까?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흔적이 없습니다. 개성에 있는 궁예는 모든 흔적을 왕건 세력들이 다 지워버렸어요. 그나마 궁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저 철원이죠. 철원으로 도읍을 해서 지금 현재 휴전선 안에 궁예 도성이 남아있어요. 저도 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가까운 미래에 저 궁예 도성이라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제 소원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궁예 도성은 그 철원의 그 도성을 한번 가보면은 아마 개성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예 도성을 아마 왕건도 그대로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919년에 천도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건설을 했고, 그래서 이 미로형과 계획형의 이런 방사형 도로, 이 방사형 도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로마도 그렇고 북경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중심에서 방사형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 이거는 조선의 한양은 방사형 하지만은 8개의 이런 그 도로를 그 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고려는 훨씬 더 많은 이런 형태의 방사형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나상의 성문을 이렇게 하면은 고려도경, 이 중국 사람이 쓴 고려도경이라는 책에는 13개의 문 이름만 밝혔어요. 13개의 이름을 밝혔는데 고려사에는 25개 이름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25개 이름이 다 나오고, 또 여기에 또 설명할 거리가 많은데, 이게 이 조선 후기에 개성을 그린 그림이에요. 개성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 해동 지도나 이 개성전도 9년도에 보게 되면은 큰 도로는 표시되어 있어요.
큰 도로는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큰 도로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미로의 조그만 도로는 표시가 안 된 것이 굉장히 좀 저 같은 연구자한테는 좀 아쉬움이죠. 근데 이 미로형 그런 도로도 아마 개성에서 머물면서 이게 답사하다 보면은 눈에 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현장에 가보는 거하고 가보지 않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저도 2005년에 개성에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제 머릿속에는 전통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개성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저도 뭐 개성 연구자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2005년에 갔을 때 북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뭐 여기에 개성에 여기에 뭐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이제 파트너를 먹은 북한 친구가 신 교수님 동무, 당신 혹시 간첩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보다 개성을 더 잘하는 거야? 여보쇼, 나는 책도까지 쓴 사람인데 무슨 그건 뭐 옛날 지도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도 요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개성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그 소설가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있죠.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그 박완서라고 하는 여성 작가, 그분이 개성 출신입니다. 개성 출신이고 그분이 쓴 책 중에 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만상. 개성 상인을 내용으로 다룬 그 책인데, 그 만상이라고 하는 상하권인데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만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극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SBS인가요? SBS 개국 드라마로 한 것이 유명한 만상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거 여러분 볼 기회에서 보시면은 이 박완 선생의 그런 만상이라고 하는 소설 보면은 이 개성의 모든 거리, 모든 건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여성의 아주 섬세한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개성이 도로에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었고 도로가 어떻게 있고, 그래서 또 실제 그것도 운 좋게 그 박완서 선생한테 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분도 아니 개성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역시 연구자가 그 의미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좀 까칠한 분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아주 대접을 잘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좀 이게 여유를 가지고 쭉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두서없이 여러분들 쭉 바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